오늘 맘의 나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아주 특별한 분. 지난 30여 년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워싱턴 미 의회에 한인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한인의 정치적 세력 신장에 부단히 노력해오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인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오셨고 30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맘의 나이 독자들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인들 한 200만 이상 살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와서 살지 다녀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이 돼야 되는데 미국 시민이 아니었더라고. 이전까지 한인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특히 LA, 뉴욕 한인들 밀집 지역에서는 참여가 없었어요.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이게 결집이 아니고 고립이 되더라고요. 통로가 안 되니까. 그 참여라는 게 미국 시민사회에 네, 이웃하고 내 타운에, 내 도시에, 내 스테이트에 이게 참여가 안 하니까 있긴 있는데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터진 게 LA 폭동이었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돌아갈 사람보다는 애 낳고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참여해야 되겠다. 참여의 핵심은 정치 참여죠. 투표하자. 그 일 한 30년 한 겁니다. 한인 동포, 한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거기 시스템의 제도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2년 LA 폭동이 그런 이유에서 일어났고 그걸 계기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대표님처럼 이런 한인의 정치적 신장에 대해서 막 일을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나 김동석이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계기나 혹은 이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제 와이프죠. 미국에서 어릴 때 왔던 와이프의 고민이 제 고민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는데 언제 그게 제 고민이 됐나 하면 LA 폭동 때 됐습니다. 저 맨 처음에 와서 우리 와이프 만났을 때 우리 와이프는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난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폭동을 보니까 겪으니까 뉴욕에선 더 힘들었잖아요. 그 장봉재 씨 청과상조 앞에서 흑인들하고 붙었을 때 뉴욕에 있는 한인들하고 뉴욕에 있는 흑인들하고서 집단 대 집단으로다가 너무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터질 뻔했어요. 그때에 고민하면서 그때 제가 흑인하고 한인들하고서 협상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목소리 내는데 제일 어린 나이로 들어가서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을 알게 됐고 그때 제 와이프를 왜 이런 고민을 했는가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 시작한 게 92년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 30년이 거의 다 되는데 아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하는 일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몇 명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많이 나오면은 내가 참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련하다 그럽니다. 넌 뭐고 먹을 것도 그 한 가지 일 갖고 별로 영향력도 아직 못 만들었으면서 그걸 갖고 그냥 지금도 그거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제가 김동석 대표님 처음 뵀을 때 저는 한국의 매체들에 노출되었던 김동석 대표님을 알고 뵌 거였거든요.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김동석 대표님 연결해서 이제 의견도 묻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한국에 그렇게 유명하게 되셨는지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그 한국에서 해외 동포를 좀 2등 시민 취급합니다. 같은 동포인데도 해외 동포는 해외에서 사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 스트레스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뉴욕, 뉴저지에 한국의 기업에서 나오면요. 한국에서 직원이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현지 채용된 한인들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국이 생각도 못하던 거를 제가 하는 일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좀 봐라. 얼마나 실력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과시한 게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법제화를 시킵니다. 예.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이 밖에 살러 나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움직여서 법을 만들었던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본에 관련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후대들에게 교육시키자라는 결의안을 만들고 나니까 한국에서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거를 법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때에 또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올 때 비자 없이 오는 거 3개월 무비자 이것도 법의 문제거든요. 미국은 법 만들 때 다른 나라 정부가 끼어들면 불법입니다. 미국 시민이 해야 돼요. 우리 이 뿌리가 있는 한국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울타리를 없애자 비자 웨이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더라고요. 이민 100년 동안 우리가 안 해서 그랬지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의회는 2년마다 회기가 바뀌잖아요. 하원의 임기입니다. 매 회기마다 유권자 연대는 한인들 한인사에서 조사한 이슈를 결정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KAGC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팔리시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다가 한인들의 현안은 이거다라고 내놓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우리가 주력으로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답티브 시티즌십 액트라고서 상원 하원에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입양 제도라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은 입양인이라는 입양을 하는 이런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게 미국인데 예. 미국에 입양된 한인들이 거의 한 13, 14만 명이 총 한국에서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 입양 아이를 시민권을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1년이 걸려요. 한 명에. 그러니까 한 명당 한 8,000불을 주면은 1년 동안 돈벌이 기다리질 못하겠으니까 선입양 후조치로 법을 바꿔가지고 수도 없이 입양만 시켰어요. 이러다가 이게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2000년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입양된 사람들한테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많아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2000년에 18세 미만으로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2000년에 18세 미만이면 한국에서 주로 입양된 사람들은 이미 성인이 다 됐습니다. 무국적자, 갈 데도 없고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는 40대 중후반 이후에 입양인 출신들은요. 거의 다가 한국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놓여졌던 상황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시대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인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인 그 일을 하는 아답티 중에 입양 그 성인 중에 한 분이 자기 경우가 4살인가 그때에 자기를 입양시킨 부모가 누군지 몰라. 이 둘이서 살다가 사이 좋을 때 애 하나 입양시키자 왔는데 이렇게 이혼하고 저렇게 이혼하고 아주 시골의 백인 부부 집에서 그러니까 한 4살쯤 되는데 이제 걷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자기하고 늘 싸움을 시킨대. 그래서 너무 핥히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나왔대요. 이런 게 한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은 참 우리가 인간이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수혜자가 우리가 한인 입양인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많이 잡으면 4만 명이 된다는데 거기서 3분의 2 이상이 코리안 아답티들이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그 구글이나 이렇게 서치를 해봐도 사실은 이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들 혹은 당사자, 그 입양인으로 와서 실제로 본인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제도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다른 예술적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많이 이제 그 대중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찾아보셔서 법안이 어렵다면 이렇게 좀 가깝게 와닿는 개개인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나와 친구였던 나랑 혹은 나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그런데 같아요. 예, 황변님 이게 케이스가 가면은 사람이라면은 다 우리 독자분들과 같이 사람이란 다음에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는 또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이 435명의 지금 하원에서 먼저 움직이는데 민주당 소속은 대개가 쉽게 동의를 해줘요. 공화당은 정당한 거가 아니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아젠다 순서의 앞순서가 아닙니다. 만나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동의를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은 100%다 민주당 의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이걸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씩씩하게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막 나오니까 공화당은 쟤네 당 거 해가지고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조용해요. 한인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 꼭 우리랑 협력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서 무조건 목소리 냈다가는 민주당 의원만 많아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웨이팅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살 공화당 의원 한 명 설득해서 온 다음에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민주당 의원 한 명을 넣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리고 이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법안은 못 만들어요. 워싱턴 DC에는 2개의 당이 있습니다. 2개의 당 다 바이파리즌으로 가지 않으면 입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무조건 목소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막 알지도 못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말릴 수 없게 한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거의 두려움에 옵니다. 저의 목표는 법안을 만드는 건데 법안을 만들려면 언제 뭘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전략적 진전이 있어야 돼요.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법안을 만드는 데는 어려워지고 이런 그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맘의 나이 독자분들께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하시되 조용조용 응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한인 단체들은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인 단체들보다는 이 남부 기독교 연합이라든지 그 빌리그레함 파운데이션 같은 큰데 그 다음에 홀트 복지회 여기가 사실 책임이 있는 데입니다. 책임이 있는 데가 들어와야만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미국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들을 다 거의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 그 콜리션을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알자 이런 그 안타까운 사회적 시대적 아픔을 알되 일단 지금은 법 제안인데 좀 상황이 어려우니 그 미국 단체들한테 전화는 하지만 일단 기다리고 조용조용히 있어보자. 뭐 이런 상황일까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웃들하고. 인권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아서 한인들만 하는 것보다 위안부 결의안 때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독자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드리면은 진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꼭 성취해야 되고 우리가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 한인사의 리더십이 빨리 나와야 된다. 사실 인터뷰에서 그 대표님을 좀 입체적으로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하시는 일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셨고 일을 하시게 되신 계기가 아내의 고민을 공감하면서부터였다라고 하는데 그 아내분께서 그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변님이나 저나 한국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이제 마스터 때 왔지만은 우리는 코리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리칸도 아니라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그건 뭐냐면 우리는 100% 코리안이고 100% 아메리칸이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게 뭔지를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정체성이 명확할 때 사회적인 자기 역할을 찾잖아요. 그래야 성공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 우리가 잘난 사람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을까. 예, 이게 바닥의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떠시대요?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뭐 일화 하나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아내 이 말 한마디에 뭐 큰 힘이 되었던 일화 하나 있을까요? 저 오니 선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중에 거기에 좀 집착을. 그러니까 이건 요즘도 이제 늘 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 정신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게 뭘까 생각할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제 와이프가 늘 저를 이렇게 늘 이 다른 길로 못 가게 막는, 예, 그런 그 키워드죠.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혹시 사모님이 그 성이 황씨 아니세요? 저랑 똑같은 황씨. 황씨, 예, 그렇습니다. 황씨 여자들이 그렇게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그렇다는 어쩐지, 예, 우리 저 죄송합니다. 네. 새해잖아요. 오늘 인터뷰가 이제 새해에 나갈 텐데 그 새해 다짐 하나를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표님의 다짐은? 새해는 저도, 예, 저도 좀 이 체력 보강하는 운동을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뉴욕, 워싱턴 이게 일도 아니었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지금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운동을 하는 걸로 저랑. 그런데 올해 다짐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체력 보강. 네네. 제가 나중에 뉴욕을 돌아가면 확인할게요. 그렇죠. 그 벌써 마지막인데 오늘 인터뷰 소감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고 하고 그런 소감과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볼게요. 맘의 나이 인터뷰 편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터뷰 많이 해요. 저 미디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 다 정치 어떠고 이 뭡니까 이게 그 전망하는 거예요. 동향과 전망 이거예요. 뭐가 어떻고 어느 정치가 이 이슈가 뭐고 막 그걸로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 놓고서 이제 디베이트 이거만 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잖아요. 뭐 와이프 얘기도 편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더 재미있게 해야 돼요. 더 절절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파이팅 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변님 잘할 테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이 독자들하고 같이 다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나와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걸로 하고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맘의 나이 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지면으로 나가니까 또 대표님 이야기들 나누고 또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석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언젠가 읽었던 지금은 작고하신 고 신영복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얼마나 무엇을 이뤄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를 정직하게 호흡하고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삶,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만나본 김동석, 그는 우리 시대와 정직하게 호흡하고 우리의 시대의 아픔과 함께 그의 삶을 영위하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자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에게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신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맙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